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 개론의 이영방입니다. 36회 시험이 치러졌고요. 36회 부동산학 개론의 시험은 어떤 식으로 출제되었는지 기출문제 해설을 보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의 수준은요 35회 전년도 레벨과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계산 문제의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보통 계산 문제는 9문제가량이 출제가 되어지는데요 36회에는 11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11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이게 어렵게 출제가 된 게 아니라 아주 정형화된 유형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계산 문제가 좀 이렇게 쉽고 이 유형 연습이 되신 분들은 오히려 36회 시험은 35회보다 쉬웠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고요. 계산 문제를 거의 포기하신 분들은 35회 시험보다 36회가 더 어려웠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험의 경우에 있어서 민법과의 이렇게 시간 배분하는 문제가 정말 중요한 그런 시기로 대두가 된 거죠. 그래서 1차에서는 부동산학 개론과 민법, 2차에서는 중개사법과 공법의 시간 배분 연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해설을 하면서 문제를 보면서 하나씩 해설을 진행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입니다. 1번은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이게 토지의 특성을 묻는 문제입니다.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된다. 부증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자연적 특성은 부증성, 인문적 특성은 용도의 다양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킨다. 부증성. 토지 이용을 집약화시킨다. 물리적으로 생산할 수 없다. 늘릴 수 없다. 전부 부증성과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너무 쉽죠. 1번이 정답이고요. 난도 하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1번부터 잘 이렇게 갈 수 있는 느낌이 좋죠?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2번으로 갈까요? 한국 표준산업분류가 11차까지 개정이 되었는데요. 부동산업 분류할 경우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이렇게 부동산업의 분류가 11차까지 개정이 됐는데요. 대분류는 부동산업, 중분류도 부동산업이고 소분류부터 세분류, 세세분류는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소분류는 임대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 지금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면 관련 서비스업이 아닌 것을 하고 물었기 때문에 답은 임대공급업이에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세분류는 임대업과 개발공급업, 임개공, 그리고 관리, 그리고 중자감, 중개업, 자문, 감정평가업. 그래서 여러분 임개공, 관리중자감, 임개공은 임대공급업이고 관리중자감은 관련 서비스업입니다. 세세분류에는 주거용 부동산은 주거용, 비주거용, 그리고 기타, 임대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주거용, 그 다음에 비주거용, 기타 부동산이 있고요. 기타가 있습니다.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가 다 있죠? 여기는 기타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개대리업, 투자자문업, 감정평가업, 분양대행업. 근데 묻는 내용 어떤 걸 물은 거죠?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이 아닌 것은 이것이 선택지에 같이 있으면서 임대공급업 찾으면 되죠. 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나머지는 관련 서비스업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이것도 쉬운 문제죠. 3번입니다.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여러분 건축법은 공법에 들어가죠? 그래서 건축법상의 주택의 분류입니다. 그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는데 단독주택은 단다다공입니다. 공동주택은 아다연기입니다. 이 중에서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걸 골라보시오. 단다다공 골라보시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단독주택에 해당되는 건 어떤 거죠? 다중이었죠. 다중.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는 공동주택에 해당되고 오피스텔은 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준주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공법 관련 문제이긴 하지만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문제. 자, 그 다음 여러분 4번 부동산 용어에 관한 얘기인데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에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해당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는 택지. 맞아요? 택지. 맞습니다. 기억. 그 다음에 여러분 토지의 니은, 토지의 현황을 조사하고 측량해서 토지의 소재, 지목, 지번, 경계 또는 좌표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단위가 되는 일정 토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필지, 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지, 니은은 틀린 겁니다. 디귿의 용도별,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두 필지상의 일단의 토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거 이번에 처음 나왔거든요. 한 번도 안 나왔었어요. 근데 계속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기본소에도 넣어놓고 계속 모의고사나 동영 모의고사에서 훈련하면서 1단지 나올 때 됐다고 1단지 나오면 제덕인지 아시라고 말씀드린 게 요겁니다. 1단지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 디귿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디귿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그러면 답은 3번 아니면 4번이란 말이에요. 그럼 미음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기역과 니은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된다고. 그게 되게 쉬워요. 그 다음 니을에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나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는 이렇게 바다와 육지 사이 해변 토지 빈지, 그리고 미음에 택지지역, 농지지역, 그리고 임지지역을 산지지역이라고도 합니다. 상호간에 이렇게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여러분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 이렇게 상호간에 나오면 여러분 후보지.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는 후보지. 맞는 거죠. 그래서 옳은 걸 고르라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디귿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디귿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미음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통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기역을 혹은 니은은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제법을 이용하면 되게 쉽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4번의 정답은 3번. 5번 갑니다. 부동산 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의 포피믹스 전략, 공급자 측면 부동산 마케팅으로서는 시장점 마케팅인데 거기에는 STP 전략과 포피믹스 전략이 있는데 포피에서 포피는 제품, 가격, 유통, 판매 촉진을 말하죠. 두 번째 관계 마케팅은 소비자가 고객입니다. 고객과 공급자 간의 일회적이 아닌 지속적인 관계로 유지함으로써 마케팅 효과를 도모하는 전략인 거죠. 3번의 고객 점유 마케팅에서 아이다는 주의, 어텐션, 그리고 관심, 인터레스트는 관심 또는 흥미라고 해도 좋아요. 그 다음에 디자이어, 욕구를 욕망이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액션, 행동에 옮기도록 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거죠. 네 번째 STP 전략에서 STP는 세표차, 한글로는 세표차. 그러니까 세는 시장의 세분하고 표는 표적 시장이고 차는 차별화입니다. 포지셔닝.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때 세표차로 기억하라 그랬죠. 너무 쉬운 얘기죠. 5번의 STP 전략에서 시장의 세분화는 부동산 시장에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객의 집단을 세분화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4번이죠. 6번입니다. 부동산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X축은 수량이고 Y축은 가격, 수요 곡선은 우하향,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일본의 담보대출 금리의 인하는 금리가 인하됐으니까 수요가 늘겠죠.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 수요가 증가하는 게 우측 이동, 우상향 이동입니다. 맞고요. 2번에 건축자재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건축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생산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공급이 늘겠죠. 공급이 늘면 공급 곡선 우측, 즉 우하향으로 이동합니다. 3번 대체재 가격 상승, 해당 부동산을 아파트라 그러고 대체재를 단독주택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단독주택의 수요량이 줄고 해당 부동산, 이게 아파트라고 합시다. 아파트의 수요가 늘겠죠. 아파트의 수요량이 늘기 때문에 아파트의 수요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해야죠. 따라서 우측으로 이동하게 된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요거 우측, 우상향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니 정답은 3번이 되겠죠. 4번에 공급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줬어요. 그럼 부동산의 공급이 늘겠죠? 부동산 공급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하게 됐죠. 우하향으로 이동입니다. 5번에 보완제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여러분, 커피하고 커피크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커피크림의 보완제가 커피면 커피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커피의 가격이 하락하면 커피의 수요량이 늘면서 커피크림의 수요량도 늘겠죠.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외울 때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죠? 수요 증가율은 대, 상, 보, 하라고 기억하라고 그랬죠. 대체재 가격 상승, 수요가 증가하죠. 보완제 가격 하락은 수요 증가 요인이죠. 수요 증가 요인 대상, 보하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3번인 거죠.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자, 7번으로 건너갈까요? 자, 7번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관련 경제 변수들이다. 유량과 저량을 옳게 묶은 것 말입니다. 자, 이쪽엔 유량 변수, 이쪽엔 저량 변수인데 통화량은 저량이죠. 시중에 풀려 있는 돈의 양. 연간은 기간을 말하니까 연간 이자 비용은 유량인 거죠. 자본의 총량, 저량이라고 그랬죠. 자본 저량. 그러니까 자본이나 부채나 자산이나 전부 다 저량입니다. 주택의 거래량은 일정 기간 동안의 거래량이니까 유량입니다. 신규가 나오면 무조건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유량 개념인 거죠. 주택의 재고량은 저량이죠. 그러니까 왼쪽에 들어가야 할 유량 개념에는 니은, 니을, 미음, 오른쪽에 들어가야 할 저량에는 기역, 디귿, 비읍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5번이 정답이겠네요. 됐죠? 늘 다뤄드린 것입니다. 8번입니다. 토지시장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지시장은 토지의 부증성으로 말미암아 수급 조절이 곤란하죠.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1번 땡. 법 제도적 규제가 많고 재화의 이질성을 보이며 정보의 불안전 및 비대칭성을 보이게 되고 부분이 시장으로 나뉠 수 있는 국지성을 보이게 되는 것 됐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9번 가겠습니다.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화할 때 균형 가격이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이 감소하는 경우를 골라보시오. X축은 수량이고 Y축은 가격, 수요 곡선은 우하향, 공급 곡선은 우상향,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은 1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1번처럼 수요의 증가폭이 공급의 증가폭보다 크다 그러면 제가 언제나 큰 것만 고려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수요 증가만 고려하는 거예요. 수요가 증가니까 가격 상승, 양 증가로 나와야죠.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이렇게 나오면 되는 겁니다. 이번에 수요의 감소폭이 공급의 감소폭보다 클 경우입니다. 그러면 수요의 감소폭이 공급의 감소폭보다 클 경우니까 수요 감소만 생각하면 되죠. 수요가 감소했으니까 조금 샀죠? 가격 하락, 양 감소죠. 균형 가격 하락, 균형량 감소합니다. 3번입니다. 여러분, 수요의 증가폭이 공급의 감소폭보다 작을 경우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수요의 증가폭이 공급의 감소폭보다 작으면 공급의 감소 요거 딱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공급의 감소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공급의 감소. 그러면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량은 감소하죠. 그러니까 균형 가격 상승, 균형 거래량 감소 3번이 맞죠. 4번에 수요의 감소폭이 공급의 증가폭보다 작을 경우 그럼 공급의 증가만 생각하면 되죠. 공급의 증가가 크다는 뜻이니까 수요 감소폭이 작으니까 공급의 증가폭이 크다는 뜻 아닙니까? 공급의 증가는 가격 하락, 양 증가로 나타나죠. 5번 수요의 증가폭이 공급의 증가폭보다 작다라면 역시 공급의 증가만 생각하니까 4번과 똑같이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량은 증가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제대로 돼 있는 것 공급의 감소는 공급의 감소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균형 가격 상승, 균형 거래량 감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거 연습 진짜 많이 했죠. 자, 여러분 10번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며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며 다른 조건은 일정합니다. 여러분 수요 곡선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기를 이렇게 가격 수량인데 수요 곡선은 효용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게 효용을 나타내는데 효용이 만족입니다.
이걸 돈으로 환산한 게 뭐냐면 편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수요 곡선은 편익 곡선, 한계 편익 곡선입니다. 한계 편익 곡선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요 곡선 상의 수요량은 주어진 가격에서 수요자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최소 수량이 아니라 구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죠. 주어진 가격에서 수요자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을 가리키는 것이죠. 3번의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 자체의 변화를 말하며 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킨다. 이것은 수요의 변화죠. 수요량의 변화는 해당 가격 변화에 따라서 수요량의 변화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수요 곡선 상의 이동이죠. 3번은 수요의 변화고 바르게 고치면 수요량의 변화는 해당 가격이 변함에 따라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말하며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입니다. 4번의 공급 곡선입니다. 공급 곡선은 비용 곡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공급 곡선은 무엇을 나타낸다? 비용을 나타낸다. 무슨 비용? 한계 비용. 따라서 한계 비용 곡선입니다. 5번의 공급 함수는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공급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함수입니다. 이걸 공급 함수. 그러면 부동산의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수요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함수는 수요 함수죠. 책에 있고 합격서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 수요 함수, 공급 함수 이렇게. 자, 그다음 11번입니다. 11번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내용인데 요거를 제가 오늘 해설은 원칙대로 하고 나중에 순식간에 구하는 법, 신박계산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지역의 부동산 시장에서 시장의 수요는 개인 A의 수요와 개인 B의 수요로만 구성되어 있고 개인 A의 수요 함수는 이렇게, 개인 B의 수요 함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수요 함수는 단 X축은 수량이고 Y축은 가격이며 QDM은 시장의 수요량이고 QDA와 QDB는 각각의 개인 A, B의 개별 수요량이며 P는 가격이고요. C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개인의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A의 수요 곡선을 이렇게 제가 개이니까 개별 수요 함수니까 이렇게, B의 수요 함수는 수요 곡선을 이렇게 그립시다. 그러면 시장 전체로는 이 두 개를 더한 거거든요. 더했을 때 이것을 수평으로 쭉 합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평으로 합해가서 시장 전체의 시장이니까 M으로 표시합시다. 수요량을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누차 말씀드리기를 어떻게 해서 구하는 거냐면 개인의 수요량 30개라고 하고 A가 30개, 여기 B가 20개라면 30개와 20개를 더하면 시장 전체가 50개가 되어지는 거죠. 양을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말 것은 함수로 주어지면 P가 아니라 Q가 앞으로 오도록 함수를 바꾸는 것이 가장 기본이죠. 그래서 이렇게 개인 A의 이 수함수를 Q로 정리하는 겁니다. Q가 앞으로 오도록.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되죠. Q가 앞으로 오면. 그리고 개인 B의 경우도 Q가 앞으로 오도록 정리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끄집어내면 이렇게 EQD는 100-P이기 때문에 요거를 2로 나눠주니까 여기는 50이 되고 2분의 1P. 그럼 이 두 개를 더합니다. 시장 전체는. 그럼 두 개를 더하면 여기는 150이 되고 여기는 2분의 2니까 2분의 3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이게 답이야. 그런데 1, 2, 3, 4에 주어진 게 P 함수로 되어 있으니까 P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P로 바꾸면 이렇게 요거 넘기는 거예요. 이렇게 맞바꿔서. 그러면 2분의 3P는 150 마이너스 QD. 그러면 양쪽에 3분의 1을 곱해야죠. 지워주기 위해서. 그럼 여기는 3분의 2로 바꿔주면 3분의 2니까 150 곱하기 2는 300이고 3으로 나누니까 100이 되고 여기는 3분의 2가 그대로 남죠. 이렇게. 그래서 3분의 2가 되어줘야는 저걸 찾는 거예요. 1번. 그래서 이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푸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문제 이렇게 풀지 않아도 되는 요령 있다는 것 알려드리고 나중에는 제가 이제 딱 이제 정규 기출문제 강의 같은 걸 할 때 답을 쉽게 구하는 요령도 다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12번입니다. 어느 지역의 아파트 시장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6이다. 아파트 가격이 5% 하락할 때 수요량의 변화는 단 수요 곡선은 우하향,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요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 변화율이고 그게 1.6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럼 가격이 5% 하락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는 얘와 얘 곱하면 되죠. 이렇게. 곱해주면 8이죠. 5%가 떨어졌으니까 8%가 늘어야죠. 그래서 5%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이렇게 8% 늘어야죠. 수요 법칙 때문에 반대입니다. 그래서 8% 증가가 정답입니다. 8% 증가가 정답입니다.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느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헷갈릴 것도 없이 8% 증가 하나밖에 없어요. 되게 쉽게 나왔어요. 자, 그 다음 여러분 13번입니다. 베버의 최소비용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기업은 단일 입지 공장이고 다른 조건은 동일함. 국지원료 1번이 국지원료 중량이 제품 중량분의 국지원료 중량이 원료지수거든요. 원료지수는 분모가 제품 중량, 분자가 국지원료 중량이에요. 그런데 분자인 국지원료 중량이 제품 중량보다 무겁잖아요. 분자값이 크기 때문에 원료지수는 양의값을 갖죠. 1보다 큰데, 그죠? 분수에서 분자값이 크니까 양의값을 갖는 것입니다. 분자가 더 크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서로 말이죠. 이게 분모가 더 크더라도 음의값을 갖는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모값이 더 크면 1보다 작은 값으로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양의값을 갖고 1보다 큰 값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게 어떻게 표현되냐면 국지원료 중량이 제품 중량보다 무거우면 원료지수는 1보다 큰 값을 갖는다. 양의값인데 1보다 큰 값을 갖는다. 이렇게 해주면 더 정확한 표현이죠. 이번에 등비용선은 최소 운송비 지점으로부터 기업이 입지를 바꿀 경우 이에 따른 추가적인 운송비 부담액이 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것이다. 이렇게 2번은 맞는 얘기죠. 3번에 임계 등비용선이라는 게 한계 등비용선이라고 우리 기본소에는 해놨는데요. 이런 개념입니다. 여러분 임계 등비용선을 한계 등비용선으로 본다면 최소 운송비 지점으로부터 기업이 입지를 바꿀 경우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운송비가 절감되는 노동비하고 동일한 등비용선을 말하는데요. 요거는 참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4번의 최소 운송비 지점은 원료 및 제품의 중량, 노동비, 집적이익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원료와 제품의 무게, 원료와 제품이 수송되는 무게와 거리에 의해서 수송비가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 운송비 지점은 원료와 제품의 중량, 원료와 제품이 수송되는 거리에 의해서 결정된다. 5번의 최소 비용보다 최대 수익이 큰 것을 기업의 최적 입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점을 가리켜서 바로 기업의 최적 입지라고 봤던 거죠. 배부의 이론은 최소 비용 이론이거든요. 비용이 최소가 되어지는 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정답이 2번. 14번입니다. 지대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에 리카르도는 지대 발생 원인으로 비옥한 토지의 부족과 수학 체감의 법칙을 제시하면서 지대는 잉여이기 때문에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니은입니다. 아론소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독점적 지위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받는 수입이 지대이며 이 지대는 토지의 비옥도나 생산력에 관계없이 발생한다고 봤다. 이건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이에요. 마르크스 절대지대설. 아론소는요 입찰지대설을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디귿에 튀네는 운송수단의 차이에 따라 한계지대 곡선의 기울기가 달라지며 이 곡선의 기울기에 따라 집약적인 농업과 조망적인 농업으로 구분된다고 보았다. 이거 좀 출제할 때 조금 너무했긴 했어요. 이것 때문에 막 사람들이 이제 이 신청하니 뭐하니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사실 튀넨의 경우는 운송수단의 차이를 이야기하지 않고 딱 운송수단은 우마차 한 가지로만 봤어요. 그래서 운송수단은 한 가지 우마차로 딱 고정시켜 놓고 무엇의 차이냐면 수송비의 차이. 이 수송비의 차이에 따라 한계지대 곡선 기울기가 달라진다고 봤어요. 그래서 운송수단의 차이가 아니고 운송수단은 우마차 한 가지. 근데 이게 튠넨 얘기를 제외하잖아요. 튠넨이라는 말을 빼버리면 여기 운송수단도 뒤에 있는 문장도 맞는 거예요. 근데 튠넨이라고 말을 해놓으면 튠넨은 기본 가정이
우마차를 전제로 해요. 우마차 한 가지만 운송수단을. 그래서 이렇게 수송비 차이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하면, 그래서 여러분 출제자는 답을 일본으로 봤던 거죠. 예, 이것도 맞게 좀 참 좋은데, 그죠? 하여튼 여하튼 당시 튀넨의 기본 가정 전제로 조건은 교통수단의 경우를 우마차로 가정했다. 그래서 운송수단의 차이가 아니라 수송비 차이로 봤다. 자, 그 다음 여러분 15번.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른 조건은 동일함. 자, 여러분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과거의 자료를 토대로 시장 가치의 변동을 분석. 이렇게 과거의 자료를 토대로 시장 가치의 변동을 분석. 이게 기술적 분석이거든요. 기술적 분석으로 초과연 얻을 수 없어요. 두 번째, 중간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공표된 사실을 토대로 시장 가치의 변동을 분석. 공표된 사실을 토대로 시장 가치 변동을 분석. 이게 기본적 분석이거든요. 초과연 얻을 수 없어요. 3번의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어떤 정보를 이용하더라도 초과연 얻을 수 없어요. 4번의 불안전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없다. 틀린 말이에요. 불안전 경쟁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어요. 불안전 경쟁 시장도 정보의 가치와 정보의 비용이 같아서 초과연이 존재하지 않으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5번의 불안전 경쟁에서는 초과연이 발생할 수 있다. 불안전 경쟁 시장에서 초과연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4번인 겁니다. 16번으로 가요. 허프의 모형인데요. 다음의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한 2022년 점포 A의 월 매출액은 4억 원이었습니다. 다른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점포 A의 경우에 2024년 매장 면적이 2,500제곱미터가 되었습니다. 허프의 모형을 활용한 2024년 점포 A의 월 매출액은 다른 조건은 이제 주어졌습니다. 주어진 조건이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데 X지역의 점포 A, 점포 B, 점포 C만 존재하는데 X지역 주민 모두 구매자고 점포 ABC에서만 구매하되 X지역의 주민은 8,000명입니다. 공간 마찰 계수는 2고 점포의 매출액은 X지역 주민에 의해서만 발생하며 1인당 월 점포 구매액은 2022년과 2024년이 동일합니다. 그러면 2022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나누기를 해서 구매력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500 나누기 5 나누기 5 두 번 해주시고 300 나누기 10 나누기 10 해주시고 450 나누기 15 나누기 15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유인력이 나오죠. 그러면 점포 A를 이용할 확률의 경우는 전부 더하게 되면 80 그리고 A니까 80분의 20 이렇게 80분의 20은 4분의 1 0.25가 되죠. 그러면 점포 A의 이용객 수는 8,000명 곱하기 0.25가 되기 때문에 2,000명이죠. 그럼 1인당 소비 가능한 금액은 우리가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X 곱하기 2,000명 해주는데 그게 4억이란 얘기죠. 그러면 4억 나누기 2,000명 하면 1인당 소비 가능한 금액이 20만 원인 걸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2024년에다 대입하는데 면적이 A 매장의 면적이 커졌죠. 500에서 2,500으로. 그러면 2,500 나누기 5 나누기 5 해주면 100. 나머지는 똑같죠. 이렇게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부 다 합치면 160분의 100이죠. 160분의 100이기 때문에 이걸 계산하면 8분의 5로서 0.625죠. 그러면 8,000명 곱하기 0.625 계산해주면 5,000명이 됐죠. 1인당 소비 가능한 금액이 20만 원이니까 곱해주면 10억 원이죠. 그래서 10억 원이 정답이 됩니다. 근데 말이죠. 우리 이거 이렇게 계산하지 않아도 이 문제를 쉽게 푸는 요령. 네, 저가 또 마찬가지로 기출문제 과정에서 답을 쉽게 푸는 요령, 신박계산법 이렇게 풀지 않고도 답이 금방 나오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 내용의 의미를 잘 알 수 있고 힌트는 네일이든 허프든 기본적으로 제로섬 게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매출액만 우리가 알게 되면 금방 답을 구할 수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구하는지 요령을 또 정규 강좌에서 알려드릴 테니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답을 찾으면 10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17번입니다. 17번의 경우는 세법과 관련된 얘기인데 부동산 관련 조세 중에서 국세와 보유세에 모두 해당하는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재산세는 보유 단계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 지방세입니다. 보유세이면서 지방세. 얘는 취득 단계 때 부과되는 국세. 얘는 취득 단계 때 부과되는 지방세.
얘는 처분 단계 때 부과되는 국세. 얘는 보유 단계 때 부과되면서 또한 동시에 국세.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인 거죠. 보유세이면서 마찬가지로 국세. 자, 그럼 이제 18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8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 지역 중 도시 지역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여러분 공법 얘기죠. 완전 공법 얘기인데 용도 지역 중에 도시 지역은 주상공록이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있는 걸 고르는 거예요. 그럼 주거지역에 해당되는 게 준주거지역 나오죠. 그 다음에 상업지역에 해당되는 게 근린상업지역이 있죠.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없고요. 녹지지역에 해당되는 게 자연녹지지역이 있는 거죠. 이렇게 3개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3개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18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19번으로 건너갑니다. 부동산 투자의 분석 기법 중에 할인현금 수지분석법, 할인현금 흐름분석법이라고도 하고 할인현금 수지분석법이라고도 하는데 할인현금 흐름분석법은 이렇게 외웠죠. 순순해. 뭐라고요? 순순해. 순형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익률법 이렇게 순순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순해 이렇게만 할인현금 흐름분석법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요거는 할인기법이 아니죠. 할인기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너무너무 쉬운 간단한 문제가 출제되었네요. 20번입니다.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른 조건은 동일함. 기업의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요를 충족시키는 기능이 있다. 어때요? 기억의 경우에 맞는 얘기가 되어지죠. 그래서 기억은 맞다. 지방세이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 니은의 경우에 부동산 거래세를 부과하면 여러분 총잉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사회적 후생이라 그래요. 총잉여가 경제적 잉여를 가리키는데 이게 뭘 가리키는 말이냐? 사회적 후생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이 사회적 후생을 가리키는 말로서 사회적 후생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 거래소가 부과되면 사회적 후생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 순손실이 사회적 후생 손실이에요. 이게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사회적 후생 손실이라 그래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발생한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니은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거다. 디귿 양도소득세가 강화되어서 동결효과, 주택공급의 동결효과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부동산의 공급은 감소해요. 부동산 공급이 감소하니까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승할 수 있다. 디귿도 틀린 얘기예요. 니을의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수요 탄력성보다 작은 경우는 공급의 탄력성이 작아요. 수요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탄력성 큰 쪽의 부담이 작아요. 탄력성 작은 쪽의 부담이 커요. 탄력성과 조세 부담이 반대니까. 그럼 공급자 부담이 큰 거예요. 수요자보다 조세 부담이 크다. 맞는 거죠. 공급의 탄력성이 작으니까 공급자 부담이 큰 거예요. 잊지 마세요. 니을은 맞는 거예요. 미음의 헨리 조지는 토지가 임차인에게 모두 전가되는 것을 근거로 토지 단일세를 도입을 주장한 게 아니라 토지 소유자가 누구냐면 임대인이 모두 부담한다. 100% 부담한다는 걸 전제로 한 거예요. 그래서 임대인, 토지 소유자가 모두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토지 단일세를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토지 소유자 공급곡분이 수직인 완전 비탄력적인 상황에서 세금이 부과되면 공급자가 100% 세금 부과하는 걸 계속 강의 시간에 설명드렸던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기역과 니을 이렇게 2개. 2번이 정답이죠. 21번입니다. A도시의 임대주택 시장에서 수요 함수는 이렇게 생겼고 공급 함수는 이렇게 생겼는데 정부는 A도시의 임대료 상한을 호당 120만 원으로 규제하였습니다. 임대주택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호당 120만 원의 임대료에서 결정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초과 수요량은 단 임대주택의 규모와 품질은 모두 동일하고 QD는 임대주택의 수요량, QS는 임대주택의 공급량, P는 호당 임대료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합니다. 자, 이럴 경우는 규제 임대료가 120이기 때문에 120을 수요함수나 공급함수에 바로 대입하는 거예요.
대입하면 임대료 규제니까 초과 공급은 나올 수 없고 초과 수요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 120으로 딱 임대료 상한을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하는 겁니다. 그럼 대입하면 여기다가 120을 대입했기 때문에 여기가 240 됐으므로 760. 똑같이 여기다가 똑같이 120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580. 그러면 수요와 공급의 차이가 수요가 얼마만큼 많아요? 180만큼 많으니 정답은 180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연습 많이 한 문제입니다. 22번. 부동산 정책을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으로 구분할 때 간접 개입 방식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른 조건은 동일합니다. 임대료 보조는 간접 개입이죠. 그 다음에 재산세 부과도 간접 개입이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직접 개입이죠. 공공토지 비축은 직접 개입이라고 말씀드렸죠. 법적인 규제는 여하튼 토지 이용 규제에 관한 또는 토지 거래 규제죠. 이거는 사실은. 근데 법적인 규제는 대개 직접 개입으로 보잔 말이에요. 그리고 개발부담금은 간접적 개입. 그래서 금자 나오는 건 간접적 개입. 따라서 이렇게 간접적 개입을 고르시오. 그렇다면 2번이 정답인 거죠. 이것도 연습 많이 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3번입니다. 23번의 부동산 대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른 조건은 동일함 그랬습니다. 자, 1번의 담보 인정 비율은 담보 인정 비율이 LTV입니다. 부동산 가치분의 융자액이죠. 그러니까 담보물의 자산 가치에 대한 융자의 비율로 그다음 LTV가 올라가면 차입자의 자기자본 비율은 대부 비율이 LTV란 말이에요. 이게 대부 비율이란 말이에요. 대부 비율이 올라가면 지분 비율은 감소한다고 동형 모의고사에서 연습한 거이고. 두 번째 총부채 상환 비율은 상업용 부동산의 순수입에 대한 연간 채무 부담액을 의미하므로 DTI가 올라가면 부채 서비스액도 증가한다. 이거 틀린 말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에 쓰는 게 아니라 주거용 부동산에 쓰는 거예요. 이건 뭐냐? 연간 소득액에 대한 연간 부채 상환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며 DTI가 올라가면 당연히 부채 서비스액도 증가하는 것입니다. 3번의 고정금리 대출은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은 금리가 변동해도 위험이 없음. 요거 그러니까 예컨대 금리가 변동하면 위험이 없다. 이건 변동금리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동금리에 관한 얘기지 고정금리는 차입자에게는 유리하지만 대출자 요거 금융기관 헷갈리지 않도록 대출자라고 표시해놨죠. 당연히 금리가 변동하면 실질 이자율이 실질 금리가 낮아지는 위험이 발생하죠. 금리 위험이 발생합니다. 변동금리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4번에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원리금이 들어갔죠. 총부채 상환 비율 우리가 여기 총부채 상환 비율 DTI하고 똑같은데 원리금이 하나 들어갔다는 것에 주의하라고 그랬죠. 차입자의 총 금융부채 상환 부담을 판단하기 위하여 산정하는 차입자의 연간 소득 대비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이렇게 나오면 DSR이라고 누차 말씀드렸고 요거는 기출에서도 다뤘던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나왔던 게 또 나온 거였어요. 지문이. 그 다음에 여러분 5번에 부동산 담보대출의 금리가 인상되어 차입자가 원리금에 대한 채무 상환을 정해진 시기에 이행하지 못하는 것을 채무 불이행 위험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채무 불이행 위험입니다. 딱딱 매월 갚아야 되는데 못 갚았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내가 이번 달에 갚아야 되는데 정해진 날짜에 갚아야 되는데 못 갚아. 그러면 채무 불이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원리금 납입을 연체하다가 그 다음에 아예 못 갚는 건 채무 불이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4번이 정답이 되어지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4번으로 갈까요? 24번입니다. 주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른 조건은 동일함. 자, 그러면 여러분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괜찮죠?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주택임대료를 시장가격 미만으로 규제한다면 주택임대시장에서는 이중가격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임대료에 대한 이중가격. 그래서 규제임대료와 음성적으로 거래가 되는 임대료 사이에 이중가격 나온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통합공공임대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 기금의 자금의 지원을 받아 최저소득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임대료 보조 정책은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5번에 주거급여 제도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주거급여법령상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나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주거급여의 수급자가 될 수 있는데요.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경우는 이렇게요.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위한 복지제도인데요. 임차 가구는 전월세 같은 걸 지원해 주고요. 임대료, 그리고 자가 가구는 수선비를 지원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택을 소유한 사람도 이렇게 주거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25번입니다. 부동산 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른 조건은 동일함입니다. 자, 여러분 투자 위험과 요구 수익률은 정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고 그랬고 제가 누차 말하기를 위험과 요구 수익률, 위험과 기대 수익률 모두 정의 상관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위험의 피용 투자자는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높을 경우는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세 번째, 민감도 분석은 투자 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에 제가 항상 투입 요소가 변하면 투입 요소의 변화 그리고 그 결과치가 뭐라고 그랬냐면 결과치를 수년제 가치와 내부 수익률, 이게 결과치라고 그랬죠. 수년제 가치와 내부 수익률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는 것 민감도 분석이라고 그랬어요. 네 번째, 부의 레버리지 효과란 부채 비율이 커질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이 반대로 떨어지는 것을 부의 레버리지라고 말씀드렸죠. 5번에 부동산 관련 세제 등 정부 정책이나 각종 토지의 이용 규제의 변화로 야기되는 불확실성은 유동성 위험이 아니고요. 이런 위험을 법률적 위험 내지는 법적 위험이라고 말하죠. 법적 위험이라고 줄여 말해도 괜찮고 법률적 위험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26번입니다. 부동산 투자의 포트폴리오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른 조건은 동일함입니다. 자, 여러분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같은 이것은 시장 위험이거든요. 이 시장 위험이기 때문에 이건 체계적 위험에 해당되고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맞는 거예요. 이번에 두 개의 투자 자산의 수익률이 서로 다른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이 움직인다는 말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관계수는 0이란 뜻이죠. 0이다. 3번에 투자자가 효용을 동일하다고 느끼는 조합을 연결한 선을 효율적 투자선, 이게 효율적 프론티어를 말하는데 이게 아니라 무차별 곡선입니다. 네 번째, 포트폴리오 구성 자산의 수익률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상관계수가 양이란 말이에요. 그럼 위험 감소 효과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작다.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 위험 감소 효과가 크다 그랬죠? 5번에 기대 수익률의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투자 내 수익을 측정하는 척도가 아니라 위험을 측정하는 전통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번이 정답이네요. 27번으로 갑니다. 27번, 다음은 갑의 부동산 임대사업의 1년간 운영수지에 관한 내용이다. 갑의 1년간 자기자본 수익률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하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간 초에 8억 원에 매입했고 대출 비율이 대부 비율인데 80%, 그럼 지분 비율은 20%, 1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률 5%, 이게 자본이득입니다. 8억 원에 5%, 4천만 원이겠네요. 그리고 1년 후에 매입 1년 후에 부동산을 처분하는데 순영업소 4천만 원은 소득이득입니다. 그 다음에 대출이 이자율 5%고 대출기간 1년이며 원금은 만기 시 일시 상환합니다. 다시 이게 소득이득, 이게 자본이득 4천. 그럼 합치면 총자본 수익이 8천. 그 다음에 여러분 지분 비율이 대출 비율이 80%니까 지분 비율이 20%. 그렇다면 8억 원의 20%는 1억 6천이 지분 내 돈이고요. 80%인 이렇게 88에 64, 6억 4천은 차입금입니다. 그럼 자기자본 수익률은 지분 수익률인데 여기가 자기자본입니다. 그럼 1억 6천이 분모에 들어가죠. 총자본 수익 8천 빼기 6억 4천 곱하기 금리 0.05 곱하기 100입니다. 그럼 계산기로는 8천만 원 누른 다음에 M 플러스 그 다음에 6억 4천 곱하기 0.05 M-MR 나누기 1억 6천 곱하기 100 하면 30%를 순식간에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연습 많이 한 문제죠. 그래서 이런 건 나오면 절대 틀리지 말자 연습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시험 보고 계산 문제 다 맞은 분 진짜 많아요. 자, 28번으로 건너갑니다. 여러분 다음 대상 부동산의 3년간 현금 흐름을 이용한 임대사업의 수익성 지수는 단 연간 기준이며 결과값은 소수점 셋째짜리에서 반올림하고 주어진 조건의 하남. 그럼 여러분 1년차 때 800 요거는 요놈하고 곱해줘서 일시불 현재 가치니까 금액이 되어지는 거고 2년차 때 1000원 0.85하고 곱해줘야 되고 또 3년차 때 1200원 0.8하고 곱해줘야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이렇게 계산해야 되죠.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하니까 2,530만 원이 남았답니다. 근데 그것의 70%가 현금 유출이니까 거기다 0.7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수익성 지수는 현금 유입 나누기 현금 유출. 현금 유입의 현값 2,530만 원 나누기 현금 유출의 현값 1,771만 원 해주니까 1.42, 85 쭉쭉 나옵니다. 그런데 소수점 여기에서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8이죠. 그러니까 반올림하면 자 반올림은 0부터 4까지 숫자는 버리고 5부터 9까지 숫자는 하나 올리라고 그랬죠. 1.43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 풀 때 제가 요령 알려드렸죠. 어떻게 해요? 그냥 무조건 이렇게 주어지면 어떻게 풀라? 현금 유입은 100으로 주고 분모값은 70으로 그냥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럼 이거 누르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와.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반올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초 거리라고 말씀드렸죠. 10초? 3초, 4초 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연습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이렇게. 답은 4번이 되겠죠. 29번입니다. 다음 대상 부동산의 순영업 소득은 단 연간 기준이며 주어진 조건의 하남. 기출에서 계산 문제 연습할 때 계산 문제 특강집에서 그대로 있는 유형입니다. 여러분 건축 연면적 곱하기 유연 면적 이렇게 곱해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곱해주면 1,600.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단위당 6만 원이니까 6만 원 곱하기 1,600. 그러면 이제 9,600. 그 다음에요 건축 연면적은 2,000제곱미터죠. 거기다 0.8 곱하면 되겠죠. 80%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공실률이 10%니까 0.9로 곱하면 되죠. 여기 금액이 6만 원이고요. 6만 원 곱하기 0.9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영업경비 비율이 50%니까요. 0.5 곱해주면 순영업 소득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거든요. 근데 이건 필요 없는 거죠. 순영업 소득 구하는 거니까. 이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을 이렇게 구하면 2번이 되는 거예요. 29번의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금방 구할 수 있어요. 똑같은 유형을 연습했어요. 30번 문제입니다. 프로젝트 금융입니다. 프로젝트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을 기초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고요. 그 다음에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금융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것도 다뤘던 지문이죠. 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면 대출기관은 채권 회수를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부실해주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3번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실화되면 여기에 되돌아도가 아니라 이렇게 문장을 만들려면 부실화되면 이렇게 바꾸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네 번째 다양한 사업 주체가 참여하고 이에 당사자 간의 위험 배분이 가능하며 5번의 프로젝트의 사업 자금은 일반적으로 에스크로 계정, 위탁 계좌에 의한 자금 관리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31번으로 갈까요? 갑은 A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5천만 원을 대출받은 상태입니다. 갑이 A은행에서 동일한 주택을 담보로 받을 수 있는 추가 대출의 최대 금액은 단 제시된 두 가지 대출 승인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주어진 조건의 하남. 담보주택의 시장 가치는 4억 원이고 연소득은 7천만 원이며 연간 저당 상수는 0점이고 대출 승인 기준 담보대출 비율이 60% 이하이며 총부채 상환 비율은 40% 이하를 돼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알다시피 LTV 조건 그냥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볼까요? LTV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자 시장 가치가 4억 원인데 LTV가 60%니까 6, 4, 24, 2억 4천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DTI 기준의 경우는 연간 소득액 곱하기 DTI 이렇게. 그 다음에 나누기 저당 상수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럼 연간 소득액이 얼마입니까? 7천 곱하기 DTI가 얼마입니까? 40% 이렇게 47에 28 2,800만 원 나누기 저당 상수 0.2로 해주게 되면 1억 4천이죠. 둘 중에 작은 것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둘 중에 작은 것 1억 4천인데 거기서 5천만 원의 기존 대출을 빼냅시다. 그러면 9천만 원이 정답이 되겠죠. 이것도 10초 거리 아주 간단한 내용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9천만 원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해서 9천만 원을 정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32로 건너갑니다. 갑은 주택 구입을 위해 연초에 9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갑이 받은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대출 금리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10회차 납부해야 될 금액을 구하시오. 자, 여러분 원금 균등입니다. 그리고 매년 말 연 단위로 상환합니다. 그리고 1회차 원리금 상환액이 5,700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이 문제를 딱 볼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연습해 봅니다. 자, 바로 9억 나누기 30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럼 9억 나누기 30을 먼저 하세요. 그러면 3천만 원 나왔죠. 이거는 원금입니다. 그런데 원리금이 주어졌죠. 5,700 빼기 3,000 해주면 이자가 2,700 나왔죠. 근데 이건 9억 원에 대한 이자니까 2,700 나누기 9억 해주면 이자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3, 9, 27, 3%가 그냥 나오죠. 그러면 3%인 부분에서 정답이 되는 거죠. 셋 중에서. 자, 그러면 이제 3%인데 10회차 이자는 몇 번 갚았다는 얘기? 9번 갚았죠. 그럼 몇 번 남았죠? 30번 중에서 9번 갚으면 21번 남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3천만 원씩 21번 갚잖아요. 이렇게. 이게 바로 대출 잔액이죠. 이게 뭐다? 대출 잔액입니다. 대출 잔액입니다. 남은 금액이거든요. 이 대출 잔액에다가 금리만 딱 곱해주면 10회차 이자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890을 순식간에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도 이렇게 3번. 이것도 정말 많이 연습한 거죠. 한꺼번에 그냥 바로 연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 이자 이렇게 딱 구할 수 있습니다. 원리금까지도 구할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더해주면 원리금이 얼마인지도 알 수 있죠. 그래서 매 원금은 이렇게 3천만 원. 그 다음에 10회차의 이자는 이렇게 이게 두 개를 딱 더해주면 4,890만 원이 10회차의 원리금 상환액이 되겠죠. 그것도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걸 묻는다면 그래서 여러분 금방 구할 수 있다. 3번이 정답. 33번. 자, 부동산 투자회사 법령상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의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본점 위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가 없죠. 두 번째, 자산의 투자 운영 업무는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 최저 자본금 준비기간이 지난 회사의 자본금은 50억 이상 되어야 하며 네 번째, 설립 자본금은 3억 원 이상으로 하되 5번에 영업인가 받거나 등록을 한 후에 자산을 투자 운영하기 위한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 아니죠. 사채 발행할 수 있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에 자산을 투자 운용하기 위하여 또는 기존 차입금 및 발행 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하고 돼 있죠.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영업인가 받거나 등록을 한 후에는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 발행할 수 있다. 5번 정답입니다. 34번으로 건너갑니다. 고정금리 대출의 상환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른 주어진 조건의 하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여러분 원금 균등하고 원리금 균등하고 1회차 원리금 상환액은 원금 균등이 크죠. 뭐는 똑같냐면 원금은 똑같지만 이자가 크기 때문에 따라서 원금 균등은 원리금 균등에 비해 더 적다가 아니라 더 크다라고 해야 됩니다. 더 많다. 1번 틀린 거죠. 이번에 만기 일시 상환은 대출 만기까지 이자만 지급하다가 대출 만기에 대출 원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방식이며 3번의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상환 기간 중에 납입하는 대출 원리금이 일정하게 되고 네 번째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 비해 대출 채권의 가중평균 상환 기간 듀레이션이죠. 더 길죠. 그래서 원금 균등이 더 작고 원리금 균등이 더 깁니다. 5번의 최증식 분할 상환 방식은 상환 기간 초기에 원리금 상환액을 적게 하고 시간이 경감에 따라 늘려가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35번으로 건너가겠습니다. 35번 문제인데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하는 문제네요. 자, 1번의 감정평가 법인 등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우리 책에도 있고 합격서에도 있는 내용. 두 번째, 적산법이란 일반 기업 경영에 의하여 산출된 총수익을 분석하여 대상 물건의 일정한 기간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는 순수익에 대상 물건을 계속 임대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인데요. 힌트가 여기도 순수익, 총수익, 순수익, 임대료. 그럼 여러분 수익으로 임대료 구하는 방법은 수익 분석법이죠. 저거 수익 분석법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틀린 거예요. 수익 분석법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힌트는 임대료 구하는 방법인데 아시다시피 순수익, 총수익, 수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수익 분석법입니다. 찾는 법도 얘기했죠. 3번에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과 상호 간의 용도상의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그랬고, 네 번째 임대사례 비교법은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임대사례, 요게 힌트, 임대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임대사례인데 임대사례를 통해서 임대료를 구하는 법은 임대사례 비교법이 맞죠. 다섯 번째 감정평가 법인 등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 시점의 가치 형성 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경우에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정답은 2번. 36번으로 건너가겠습니다. 36번입니다. 자, 감정평가 과정상 지역분석 및 개별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의 대상부동산의 최애 유효이용을 판정하기 위해 개별분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유사지역이란 대상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을 말합니다. 3번의 개별분석보다 지역분석을 먼저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 항상 지역분석 먼저 해야 되는 거죠. 맞고요. 자, 네 번째 해당 지역 내에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 파악을 위해 지역 분석이 필요하다 그랬고요. 다섯 번째 이런 거 조심하라 그랬죠. 인근 지역에 첫 번째는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 두 번째 여기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라 그랬죠. 개별 요인이 나오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 여기가 지역 요인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점을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대로 나온 거죠. 자, 37번 보겠습니다. 37번은 다음의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가 기준법으로 산정한 대상 토지의 단위 면적당 시상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의 하남. 대상 토지의 현황은요, 소재지가 A시 B구 C동 123번지, 용도지역은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 현재 이용 상황은 상업용이지만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지가 변동률을 두 가지가 주어졌는데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주어졌는데 주거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럼 주거지역 걸 써야죠. 상업지역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이용이 상업용일 뿐이지 지역은 주거지역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5% 상승 시점 수정치 1.05입니다. 요 놈에 혼동돼 가지고 1.1 그러면 안 됩니다. 요거 연습했고요. 지역 요인은 동일하니까 할 거 없고, 개별 요인에서 가로 조건이 5% 열세하니까 0.95, 획지 조건이 8% 유세하니까 1.08, 그 다음에 그 밖의 요인 보정이 있죠. 60% 증액 보정이니까 1.6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승식은 모두 곱하기죠. 그러니까 계산기로 500만 원 곱하기 1.05 곱하기 0.95 곱하기 1.08 곱하기 1.6을 순서대로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하시면 금액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4번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됐죠? 많이 연습했던 문제고 이건 다 맞으셨죠? 38번입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38번의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에 관한 문제로 1번의 표준지 공시가의 공시 기준은 1월 1일로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지 공시가의 조사, 평가, 인력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 지역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공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표준지 공시가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장관이네요. 3번에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고요. 4번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시기에 따라서, 제가 1월 1일과 다른 게 있는데 연도가 두 개 기억하라고 했죠.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게 있고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게 있는데, 제가 늦는 게 토지라 그랬죠. 이게 토지 말하자면 개별 공시가 경우입니다. 그 개별 공시가만 7월 1일이고 나머지는 6월 1일이에요. 그럼 토지 보세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개별 공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6월 1일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야 돼요? 7월 1일이라고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동형모의고사에서 다뤄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대로 나왔죠. 여러분 5번의 표준지 공시가는 토지시장에 지가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 법인 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39번에 다음의 자료를 활용하여 원가법으로 산정한 대상 건물의 시상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의 하남 원가법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 면적이 우선 먼저 연면적은 200제곱미터인데 단가로 이렇게 140만 원 줘줬으니까 이 두 개를 곱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할 일이고 경과연수가 6년인 거죠. 이렇게 경과연수 6년. 시점 수정치는 100 있는 분모 100 안 있는 분자니까 1.25 100분의 125니까 1.25. 그러면 여러분은 140 곱하기 200 해주면 이렇게 2억 8천 구할 수 있을 거고요. 거기에 1.25 곱해주면요 시점 수정을 해야 되겠죠. 3억 5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3억 5천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이렇게 하라 그랬죠. 제조도론가 빼기 제조도론가에서 감가율을 곱하고 경제등 내용수 나누기 경과연수. 이게 감가 누계 얘기거든요. 그럼 계산기로 어떻게 해요? 요 금액. 그 다음에 이대로 눌러주는데 계산기로 누를 때는 3억 5천 M 플러스 저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누를 필요 없다 그랬어요. 똑같은 거니까 나누기 50 곱하기 6 M-MR 이렇게 누르면 순식간에 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도 진짜 많이 연습했던 아예 문제 패턴에 똑같이 있고 이런 연습 많이 했죠. 그죠? 계산 문제 특강집에도 이렇게 그대로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대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이대로만 제일 밑에 것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을 찾으니까요. 이렇게 답을 3번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40번입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대상물건과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 방법, 즉 주된 방법입니다. 연결이 옳은 것은 모두 몇 개냐? 광업재단 아시다시피 건건선항은 원가법, 동산과자는 거래사례비교법, 영어광에 권자 붙는 것은 수익환원법, 얘는 수익환원법. 건건선항 항공기 원가법, 기업가치 수익환원법으로 구한다고 그랬죠? 맞고. 임대료는 임대사례비교법으로 한다. 건건선항 건물 원가법 맞죠? 과수원 동산과자 거래사례비교법이죠. 자동차 동산과자 거래사례비교법이죠. 그래서 맞는 것 두 개 아주 쉬운 거죠. 이렇게 난도하 많이 다뤘던 그런 유형들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40번까지 해설을 했는데요. 36회 시험의 경우는 우리가 에듀윌 커리큘럼을 잘 따라오신 분들이면 정말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에듀윌 커리큘럼이 진짜 잘 만들어졌어요. 정말 과학적으로. 그리고 공부의 기간도 최대한 단축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쭉 이렇게 반복이 되어도록 자동 반복이 되어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론 과정 그리고 이론 연습 과정 그리고 마지막 실전 과정을 통해서 이론과 문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계속 반복 학습하는 그런 과정, 그런 커리큘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커리큘럼 잘 따라와서 빠지지만 않고 잘 하시면 물론 이 한 1년 과정 공부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걸 참고 견뎌내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이번 시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37회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또 여러분 차근차근 우리 에듀윌의 커리큘럼을 따라서 공부하신다면 틀림없이 다음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36회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